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남전 사이에 들어온 바람에 박수를 쳐드릴 시간을 놓쳤는데요. 두 분 소개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리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오늘 쿨하게 해보를 너무 즐겁게 보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러 온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온 배우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극장이 하울이 조금 있어서 객석에서는 듣기에 괜찮으시죠? 저희한테는 지금 저희 말이 약간 돌림노래처럼 들리고 있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빨리 적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지금 QR코드가 떠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고요. QR코드 촬영하셔서 들어오시면 오늘 같이 얘기 나누고 싶으신 점 그리고 질문하시고 싶으신 점 남겨주실 수 있고요. 대화 중간에 제가 카카오톡 채팅방을 계속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의견까지 같이 취합을 해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석에는 불이 꺼져 있어서 들고 계신 것들 잘 보이진 않는데 곳곳에 환영 메시지들 가지고 계신 분들 두 분 잘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오늘 보신 추락의 해부는 요즘 극장에서 가장 화제적인 작품 중에 한 편입니다. 오늘 처음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전에 이 영화를 영화제를 통해서 먼저 보셨거나 아니면 개봉 직후에 먼저 이 영화를 관람하고 오늘이 N번째 관람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그 지금의 추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정도의 반향이 있는 영화인지만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최고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피아노의 제인 캠피온 그리고 몇 년 전 개봉을 했던 티파니 줄리아드 크루너 감독에 이어서 이 영화를 연출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세 번째 여성 감독이 된 작품이 바로 주스틴 트리에의 오늘 보신 추락의 해부라는 작품이고요. 이 주스틴 트리에가 칸에서 상을 받았을 때 수상 소감으로 프랑스 정부의 문화 산업화를 비판을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독이 상을 받고 우리나라 문화 정책을 칸 영화제 시상식에서 비판을 한 셈인 거죠. 그리고 문화가 무역 자유화에서 예외여야 한다는 그 프랑스의 조항을 프랑스 자체가 좀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하면서 또 한 차례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오는 3월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바로 그 발언 때문에 이 영화가 프랑스 대표작, 외국어 영화는 후보로 오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 의식이 또 프랑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라노돈 감독의 더 테이스트 오브 띵즈가 프랑스 대표작으로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라갔는데요. 결국에 그 영화는 노미네이트가 되지 못했고 그에 대해서 주스틴 트리에 감독이 좀 언짢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 영화는 외국어 영화상의 취급이 필요가 없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 3월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여우주연상, 그리고 편집상까지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희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현 배우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저한테 당부를 한 게 있어서 먼저 약간 세레모니처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뭘 그렇게 하고 싶으셨죠? 아니, 거수를 해보고 싶었는데 보시고 이제 보기가 3개였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저희 둘도 지금 거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요. 네, 자, 산드라가 사무엘을 죽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오, 한 번도 안 네, 들고 계세요. 네네. 높이. 네, 높이. 이쪽에 좀 이렇게 계시죠? 네, 근데 정말 소수의 관객분이 손을 들어줬어요. 그 이번 보기가 뭐죠? 이번 보기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많은 수가 지금 2번으로 드셨죠? 3번은 다른 누군가가 죽였거나 혹은 사고사라고 생각하시는 분. 보통 사고사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지만 오늘 손을 든 건 2번 항목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본인만 지금 손을 안 드셨거든요. 저도 2번이었습니다. 네.
이 질문이 왜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그 재미를 주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각자 이 영화를 보고 어떤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역시 다 다르시구나. 처음에 이 시사를 저희가 봤었을 때 그린나래 미디어에서 스티커를 한 장씩 주시면서 이제 시작 전이죠. 영화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었을 때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일 것이냐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어떤 행위들을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당연히 이런 장르는 누군가가 죽였을 거야 라는 생각에 거기다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그래서 와이프가 죽인 거야 안 죽인 거야 이 생각만 계속하면서 영화를 봤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 영화는 그런 걸 말하는 영화가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고 굉장히 교묘하게 장르를 잘 섞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연희 배우께서 이현 배우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거수를 해본 것 같아요. 네. 자살이라는 본인의 의견에 연배를 조금 더 첨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래서 그럴 것이다 라는 본인만의 해석을 좀 들려주신다면? 저는 그냥 영화를 볼 때 말하는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진짜요? 네, 진짜로. 다니엘도? 다니엘도. 그러니까 첫 번째 봤을 때는 모두가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봤고, 그랬을 때는 저는 산드라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니엘의 마지막 그 증언도 저는 진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 봤을 때는 거기가 약간 너무 일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아빠의 입모양과 아들의 발이 입모양이 너무 정확하고 유일한 플래시백이라고 그 플래시백에 유일하게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상태로 그냥 다니엘이 말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데 조금 살을 붙였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여담이지만 그 장면을 리언 배우가 보고 나서 아마도 이거는 촬영을 한 다음에 동시 녹음을 해야 하는 배우의 고충을 본인이 생각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입모양 싱크를 맞춰야 되잖아요. 배우도 연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보고 나서 이거는 저 아빠랑 찍는 장면을 먼저 찍고 녹음을 했을까요? 녹음하고 찍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라는 사람은 저런 걸 보는구나 라고 저도 그때 잠깐 생각했던 기억이 있고, 저는 자살일 것이라고 생각한 입장이에요. 하지만 저의 논지는 직접적으로 산드라가 남편을 죽이진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도록 상대방을 추동한 점은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 남편이 산드라를 공경에 처하고 싶게 만들었구나, 그런 상태에서 자살을 계획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좀 들여다볼 텐데요.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전반적인 감상들, 그리고 처음 볼 때와 두 번째 볼 때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두 분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처음 이 영화를 접할 때와 두 번 이상 보면서 조금 다르게 보는 시점들이요? 저는 처음 봤을 때 확실히 산드라가 끌고 가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녀를 이제 집중적으로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이 법정,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집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산드라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고 법정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입장의 차이나 인물들을 조금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치듯이 법정에서 그 재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주 묘하게 가벼워요. 되게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얼굴들이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남의 일은 다 저렇게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진짜 구경 왔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두 번째 볼 때 조금 더 재밌었고,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겪었을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가 확실히 처음에는 산드라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니까 그녀가 겪어야 되는 어떤 일들에 대한 생각만 더 컸었는데 두 번째는 저는 좀 다니엘이라는 인물의 그 감정에 더 많이 이렇게 치우친 점이 있었어요. 네. 전 처음 봤을 때 2시간 반 같지가 않았어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몰입해서. 배우분들도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강아지까지 연기를 잘해버리니까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봐가지고 진짜 2시간 반 같지가 않게 보고 이제 두 번째 봤을 때 영화의 형식이 진짜 다큐멘터리 같다라는 느낌을 두 번째 봤을 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 말씀하셨는데 저도 두 번째 볼 때 이게 아이 교육으로는 진짜 좋지 않은 상황이다. 판사님 말을 들었어야 했다. 첫 번째 재판만 보고 두 번째부터는 다니엘이 들어오면 안 됐었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좀 캐릭터에 이입해서 보게 되는 경로가 조금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처음에 거수를 농반 진반을 했지만 누가 죽였을까? 죽인 걸까? 아니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걸까? 이런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된다면 사실상 이 영화는 그게 중요한 영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상관없는 작품이고 그 안에서 그 진위를 가려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어떤 양상이 펼쳐지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볼 때는 의학 드라마 같은 법정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의학적이라는 게 실제로 그 부검이나 이런 게 나와서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좀 수사적인 표현인데 법정에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해부되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낱낱이 해부되는 무언가를 보게 되다니라는 생각이 굉장히 섬뜩했고 저한테는 이 작품이 거의 메스만 안 들었지 다 말로 다 해부해버리는 작품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사건의 정황, 부부의 결혼 생활, 그리고 개인의 성적 취향, 그리고 도덕적인 관점까지 완전히 공개적으로 해부가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산드라의 변호사, 그리고 방문하는 검사, 산드라, 판사, 그리고 배심원의 반응까지 전부 메스가 들고 있어지지 않는 메스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이 정말 칼처럼 날아다니는 공간이다, 그 법정이라는 공간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 산드라라는 주인공이 유명 작가라는 설정 탓에 매일같이 매스컴에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은 명백하게 언어의 싸움이다. 그래서 언어를 통한 각자의 인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판단과 선택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두 번째로 이 영화를 볼 때는 첫 장면이 너무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넘겨버렸던 첫 장면이 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첫 대사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 영화가 곰이 떨어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암전 상태 대사가 먼저 시작되는 영화이기도 해요. 그때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What do you want to know? 라는 대사가 나와요. 궁금한 게 뭐야? 라고 산드라가 그 앞에 있는 조에라는 학생에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잠시만요 녹음 버튼이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떨어지는 고음의 이미지로 영화가 출발하는데요. 이 무엇을 나에게 묻고 싶냐, 너는 궁금한 게 뭐냐라는 이 질문이 조에가 인터뷰를 위해서 산드라를 찾아온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드라가 던진 질문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질문 자체는 영화 전체를 관통하죠. 죄의 여부, 죄책감을 아주 낱낱이 파헤치는 법정 드라마의 시작적으로 아주 완벽한 포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보면서 많이 들었고 첫 장면을 다시 볼수록 너무 그 첫 장면의 결이 복잡해서 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불가능한 파악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의 관계가 확 몰아넣어버리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채로 이 영화에 동참을 하게 됐는데 영화가 흐를수록 내가 이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파악하려는 노력을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러니까 그랬겠지, 혹은 이런 사연이 있으니까 이 가정에 그런 트러블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식으로 한 개인과 가족의 해부에 저 역시 동참하고 있다는 점, 그게 두 번째 볼 때 가장 저를 소름 끼치게 하는
지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는 추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듯이 실제로 사무엘이 추락을 했고 남편이 추락을 했고 법정에서 계속해서 이미지가 깎이는 산드라의 추락이 있고 결혼, 개인의 도덕, 작가로서의 명성이 계속해서 추락을 하죠. 디스트리에 감독이 실제로 관계의 추락이자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하강하는 추락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다는 이 영화의 연출 의도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영화의 주요 공간은 법정이죠. 공간이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법정 그리고 이 가족이 살고 있는 알프스 산맥의 샬레 딱 두 공간만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법정이 나오는 영화들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한 분은 실제로 법정에 서는 역할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주요 공간이 법정으로 제한된다는 이 상황을 이 영화가 어떻게 극복했다고 두 분이 보셨는지도 궁금했어요. 법정 드라마를 워낙 또 많이 보시기도 했고 경험할 일도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여태까지 봤던 법정물과 이게 좀 다른 지점인 것 같다고 느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조금 한국의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어떤 긴장감들이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긴장감들. 야, 여기서부터 이제 긴장을 해 라고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긴장감들이 있고 굉장히 뭔가 의견을 서로 대립할 때 정말 싸우듯이 대립하는 느낌들을 많이 줬는데 뭔가 여유 있었어요. 되게 여유 있는 느낌이었고 뭔가 허술한 느낌? 이게 뭔가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저한테는 허술한 느낌이었는데 이게 원래의 프랑스 법정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뭔가 그 사람들이 대사를 할 때 이렇게 카메라가 쭉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오랫동안 보여주는데 그거를 막 타이트하게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어떤 감정을 실어서 말하는 그 모습이나 감정 상태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저런 상태에 있다라는 놓여져 있다라는 거를 되게 거칠게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더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알던 법정의 씬들과는 좀 달라서 더 재밌게 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오랫동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을 막 받치면서 제가 막 감당하면서 보는 느낌이 아니어서 오히려 더 오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법정이 나오면 변호사나 검사 쪽에 영웅이 항상 있었던 작품을 본 것 같아요. 뭔가 사실을 파헤치고 범인을 잡아내고 혹은 피의자가 아닌데 피의자가 된 사람을 구해주고 약간 그래서 그런 승리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법정물을 진짜 많이 봤는데 이 추락의 해부 법정은 약간 그러니까 남의 부부싸움 지켜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판사님도 너무 인간적인 표정을 지으니까 그냥 상상했던 법정은 아니었어요. 너무 사실을 갖고 얘기한다기보다 각자가 생각하는 해석을 갖고 싸우니까 아 이거는 그냥 말싸움인가? 근데 여기는 법정이네. 근데 그 안에서 한 명이 너무 해부가 되고 있고 어느 가족이 너무 해부가 돼버리고 있으니까 좀 불편했어요. 사실 어떤 법정을 볼 때 아, 왜 이렇게 마음 불편하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추락의 해부 법정 장면들은 되게 많이 불쾌하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까 예리 씨는 가벼웠다라는 표현을 썼고 연희 씨는 불편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모든 기분들도 제가 느낀 기분과 유사한데 조금 살을 붙여보자면 저는 그 가벼웠다고 느꼈던 기분의 정체는 저의 경우에 뭐였냐면 이 영화는 의도적으로 법정 장면을 잡을 때 굉장히 몰입을 방해해요. 무슨 얘기냐면
검사가 어떤 반론을 펼치고 있을 때는 약간 그 힙합 스타가 공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정 드라마에서 검사의 반론을 잡을 때 그런 식의 카메라 워킹을 쓰진 않아요. 그리고 산드라를 피해자의 위치로 둔다면 카메라가 낮은 곳으로 산드라를 뒀겠죠. 그런데 무언가 좀 위압감을 주는 듯한 위치를 높여두는 앵글을 썼다던가 갑자기 부부싸움의 녹취록을 듣고 있는데 입을 떡 벌리고 있는 판사 얼굴로 갑자기 주민이 급하게 들어간다던가 이런 거는 효과적인 방식이라기보다는 몰입을 계속해서 깨는 장치들이에요. 그런 법정 드라마에서 왜 어떤 인물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담아내지 않고 자꾸 몰입을 깨는가 하면 우리 모두를 배심원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 상황을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집 부부싸움하듯이 지켜보게 만들고 참견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이 영화의 법정의 카메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효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법정이라는 공간을 웬만하면 갈 일이 없으면 좋죠. 살면서 뭐 갈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자리에는 뭐 혹여나 그럴 일이 있으셨던 분이 실제로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법정이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역사와 모든 가치관이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법정이 아주 특이한 점인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낱낱이 판단이 되고 해부되는 공간이지 더 이상 나의 존재, 나의 역사가 내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면 법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영화들 혹은 드라마에서 법정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을 각자의 방식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창작자들의 욕망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진실을 가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쩌면 그런 장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주스틴 트리에 감독 20대 때 법정을 아주 많이 드나든 사람이긴 해요. 이 사람이 뭐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이력을 쌓았기 때문에 법정을 관찰할 일이 아주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력들이 아마도 이 영화의 스타일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느낀 이 영화의 법정은 무대에 가까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중간에 그런 대사가 나오죠. 자기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항변하는 산드라에게 변호사 변호사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제는 남들의 시선으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한다. 괄호 열고 왜냐면 넌 법정에서는 인물이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즉 이 작품은 법정이라는 무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영화가 그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영화이기도 한데요. 저에게 이 영화의 법정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간이기 이전에 그 무대에 선 모두가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두 주인공이 작가라는 설정과도 조응하는 부분일 텐데요. 주인공의 직업이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그런 무대로 법정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이 작가가 됐을 수도 있다는 게 저의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 다니엘이 마지막 증언을 하는 그 장면마저 그 아이조차 자신의 버전으로 법정에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캐릭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연출상의 표현 혹은 캐릭터를 그리는 방식으로 좀 뒷받침을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야기는 오늘 좀 3차 나누기로 하고 저는 이 중에 또 가장 특이하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지점이 가해자일지도 모르는 피고인 산드라를 그리는 영화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특이한 태도를 영화가 취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또 산드라 힐러라는 배우의 아주 미묘한 연기가 더해진 지점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해요. 그 피고인을 그리는 영화의 태도가 어떻게 보였는지 그리고 그 의심을 가중시키는 배우의 연기 또한 어떤 식으로 두 분께 다가갔는지요? 이영 배우부터 할까요, 이번에는? 저는 그냥 되게 다큐멘터리처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감독님께서 배우 본인한테도 본인이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연기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였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기를 할 때. 그리고 이 법정이 프랑스어를 쓴다는 점. 만약에 제가 편하지 않은 언어로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과 그리고 막 올라오는 어떤 감정들을 표현을 하려면 엄청
감정이 앞서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막 내가 억울하고 뭘 하든 일단 잘 들어야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지점에서 의도된 연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산드라를 보면서 참 그래도 그나마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신의 욕망이나 아니면 자신이 조금 불합리할 것 같은 어떤 것들을 참 교묘하게 잘 숨긴다라는 생각들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 아니면 좀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그 솔직함 안에 무례함을 뭔가 가장해서 이 사회를 굉장히 푸시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후반에. 그래서 이 산드라라는 여성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만난다고 해도 되게 힘든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연기를 하면서 이 배우도 굉장히 크게 고민하면서 했겠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주 어떤 부분 조금만 다르게 해도 해석이 완전히 뒤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재미들이 되게 있었을 것 같고, 그거를 그 산드라라는 배우가 정말 영리하게 그리고 대담하게 해낸 것 같아요. 우선 이현 배우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산드라 윌러는 산드라가 남편을 죽였는지 죽이지 않았는지를 좀 궁금해해서 이틀 전에 그걸 물어봤어요. 촬영 전에 감독에게. 나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산드라가 남편을 죽였느냐 죽였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감독은 절대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순진한 사람처럼 연기하세요라는 주문을 한마디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문을 배우 나름으로 해석해서 표현한 결과가 바로 이 작품이겠죠. 저는 예리 배우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을 어떤 면에서는 좋아할 수 없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좀 편들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가만히 우리가 짚어보면 스스로 유리하게 말을 바꾼다던가, 그리고 변호사와 약간의 성적인 긴장감 같은 걸 우리가 느끼는 정도로 준다거나, 외도의 전적이 있다거나, 첫 장면에서부터 곱씹을수록 아주 미묘한 텐션을 그 제자와 갖는다던가, 그리고 언론에서는 실제로 이 사람을 어둡고 삐뚤어진 성격의 포인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진 아내, 혹은 착한 피해자, 혹은 재판의 목적에 부합하는 당하고 당하기만 한 최적의 피해자 캐릭터가 아니라는 점, 이 점이 이 영화를 굉장히 흥미롭게 만들기도 하고 산드라를 아주 마음 놓고 편들지 못하게 만드는 불편한 지점이기도 해요. 이게 이 영화의 성취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사람은 눈물이 거의 없죠. 그리고 어떤 표현을 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좀 냉담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고 좀 어떤 경우에는 여유 있는 태도까지 보면서 아주 놀랐거든요. 이를테면 그 녹취를 듣는 장면. 저라면 막 덜덜 떨릴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물론 제가 없지만 뭐 남편과의 모든 상황이 그런 식으로 낱낱이 파헤치는 공개적인 장소에 제가 앉아 있다면,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내가 바로 살인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렇게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태도로 법정에 앉아있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고압적인 태도 같은 것, 좀 당당한 태도 같은 것이 이 산드라라는 캐릭터에 아주 묘한 긴장을 불어넣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은 성공한 여자죠, 사회적으로. 그리고 남편이 그것 때문에 기가 죽게 만들었다는 남편의 주장이 있고, 그래서 이 성공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 안에서 훨씬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아마도 주슨 키리어 감독이 이걸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이 작품의 레퍼런스가 됐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작품은 살인의 해부라는 작품이 있어요. 똑같이 아나토미 오브 머더라는 아나토미 오브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고, 국내 이게 VOD 서비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데요. 제목은 살인의 해부가 아닌 살인자의 해부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1950년대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남편이 어떤 사람을 쏴 죽여요. 그 사람을 왜 쏴 죽이냐면 자기 아내를 강간했다고 이 남자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변호사를 찾아와서 우리 남편을 변호해달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게 50년대 영화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남편이 자기 그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나중에 점점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50년대 법정이기 때문에 뭐 팬티, 강간, 정자 같은 말을 그 법관들이 사용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물쩍거리고 난감해하는 그 웃지 못한 상황들이 법정 드라마 안에 풍겨지는데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 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대사가 나오지만 이 영화에서는 닮은 동물을 떠올릴 수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대사가 나온다던가 똑같이 강아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던가 어느 정도 레퍼런스로 사용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 살인의 해부, 살인자의 해부라는 작품을 두 부부의 관계를 사회적으로 역할 위치를 완전히 바꿔서 2020년대 배경으로 가져와서 성공한 여자가 심판받을 때 어떠한 풍경이 되는가를 그리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목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이 산드라 힐러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분위기, 태도 때문에 이 영화가 조금 더 좀 복잡해진 면이, 좋은 의미로 복잡해진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배우가 되게 절박한 상황 자체에서 표정이 너무 침착하고 좀 무심한 데가 있다는 게 굉장히 위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우를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배우로 알린 토니 에드만이라는 영화를 보면 여기서도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곤란한 딸인데 그 곤란함을 숨기려다 자기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는 되게 무심한 여자로 나오다가 어떤 노래를 열창하는 장면에서 그걸 다 열어젖히는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무심한 태도 때문에 혹은 작가라는 직업 때문에 이 사람이 법정 안에서 자기의 삶을 재구성한다는 인상을 계속해서 주고 있죠. 그리고 언어에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태도를 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캐릭터로 그려진다는 점도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여기서 남편을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태웠다라는 표현으로 이산드라라는 사람을 정신분석학자가 공격하죠. 그럴 때 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부부 사이 폭풍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상담을 받았다면 그 상담자가 여기 와서 제 남편을 비판했겠죠. 비난했겠죠. 그렇다고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남편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미워했습니다. 라고 덧붙이는 말은 자기의 고통을 아들에게 투사하는 게 미웠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런 언어의 활용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지점도 이 사람을 옹호하는 동시에 아주 옹호하게만 하지 못하는 그 결의 아주 캐릭터의 구성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배우는 이전에 10일이라는 작품으로 감독과 처음 작업을 했고 지난해 칸에서 이 영화와 함께 공개된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의 주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주목하셔도 좋을 만한 배우라는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산드라 얘기를 어쩔 수 없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혹은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영화의 캐릭터가 또 있으실까요? 그것도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은 뱅상이라는 인물이 제가 잠깐 얘기도 했지만 되게 변호사 안 같은 사람이 변호사를 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산드라라는 강인한 여성이 굳이 왜 저렇게 약간 승소한 적이 없는 유약한 느낌의 변호사를 자신을 변호하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속내를 정말 알기 어려운 사람이 다니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판사 앞에서 얘기할 때도 되게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저라면 전화할 때 그렇게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뭔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에 있는 느낌인 거예요. 청소년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고 묘했고 그걸 본인이 직접 다 봐야지만은 결국에 감당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쯤이 된다면 저 사람 완벽하게 엄마를 이해하면서 살 수도 있겠다. 오히려 더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들었어요. 근데 자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거를 지나치면 안 되고 이걸 다 들어야 된다라는 본인이 판단이 확실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감정을 감당을 못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저 사람은 충분히 저걸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들이 저한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니엘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스눕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강아지가 어떻게 저렇게 연기하지? 도대체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스눕이 연기하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고,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강아지는 사고로 시력이 온전하지 않은 아들 눈이 되어주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목격하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증인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이기도 하죠. 이영 배우는 어떤 캐릭터가 또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도 뱅상이라는 캐릭터였는데 저한테 유일하게 너무 힘든 긴장감을 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키스하지 마. 진짜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 눈밭에서 맥주 마시면서 점점 얼굴이 가까워지는데 진짜로 진짜 만약에 여기서 선 넘으면 이건 산드라가 범인이야. 그래서 제가 진짜 와 이거 진짜 제정신 아니다. 그래서 아니야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지? 제발 그러지 마. 혼자 막 긴장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식당에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긴장감을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사실 이게 문화 차이인지 처음에 변호사라고 산드라 집에 왔을 때 손님이 왔는데 파스타를 본인이 해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둘이 친구라고는 했고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게 가능하구나, 저게 저 나라 문화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눈밭에서 한 번의 재판이 끝나고 맥주를 누나 마시면서 그 맥주도 한 병 아니었어요? 그걸 왜 나눠 먹으려고.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진짜 최고의 한마디 하잖아요. 개 닮았다고. 근데 그거 진짜 무슨 너무 귀엽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쳤나봐. 어떻게 지금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로 저는 끝까지 뱅상은 산드라한테 마음이 있다, 호감이 있다. 근데 산드라가 절대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엄청 하면서 본 것 같아요. 그냥 다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은데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 너무 멋진 변호사였다. 네, 농담이고요. 그 변호사 뱅상을 연기한 배우가 예리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변호사의 느낌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아까 제가 검사하는 힙합 가수 같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연희 배우가 지적한 것처럼 원래는 산드라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되게 늠름한 변호사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일반적인 그림에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좀 여성스럽고 어떻게 보면 중성적인 이미지가 있는 게 그 사람의 좀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법정의 캐릭터들을 조금씩 그런 식으로 변형해 놓는 것도 일부러 그런 산드라와 좀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 텐션을 주는 건 역시 이 영화의 의도였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강아지 스눕 같은 경우는 한국영화제에서 강아지들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판도그상이라고 견공종려상이라는 시상식이 있는데, 거기서 최고상인 1등상을 수상한 굉장한 강아지입니다. 실제 이름은 메시라는 강아지고요. 이영 배우가 실제로 이 영화를 봤을 때 강아지가 토하는 장면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는데, 그 실제로 잘 훈련된 강아지고 토사물은 후방 작업에서 CG로 만든 겁니다. 실제로 강아지한테 뭘 먹여서 억지로 토하게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 스눕의 역할이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마지막이 절대 해피엔딩으로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법정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앞으로 산드라와 다니엘 사이에 헤쳐나가야 될 너무 많은 오해와 서로의 갈등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스눕만큼은 즉각적으로 말없이 체온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로 톡 와서 안기잖아요. 그래서 법정의 존재들과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개 출연이었다. 말이 없는 교감의 세계다라는 생각을 강아지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왜 엄마가 오는 게 무서웠다고 얘기하고 산드라도 나도 집에 오는 게 무서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감내해야 되는 어떤 상태가
됐고 이제 오면은 돌이킬 수 없이 감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굴을 맞닥뜨리면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한국의 가정들이었다면 저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말을 과연 끌어안으면서 저런 내가 무서웠다, 내가 너가 싫었다, 내가 너가 그때 밉더라 이런 얘기들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사실 긍정적으로 되게 모였었어요. 오히려 그걸 회피하고 침묵하고 대부분의 한국의 어떤 가정들은 그런 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또 그런 식으로도 비춰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되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둘은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힘들다고 할 때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를 확실하게 그 장면에서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여러 가지 트릭을 쓰죠. 말하자면 언어도 각자의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들에게는 시각의 제한이 있고 또 다른 증인일 만한 개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이미 죽은 사람은 당연히 말을 할 수가 없고 첫 장면부터 꾸준하게 우리의 뇌리를 괴롭히는 그 음악도 그렇고요. 아주 여러 가지 장치들로 이 영화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뭐 카메라의 방식이라던가 혹은 굳이 법정에서 다른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활용하려 하는 방식이라거나 그 문제의 음악이라거나 여기를 또 이 영화를 구성하는 장치들로 구체적으로 보시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각자 좀 얘기하고 싶으신 점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카메라가 어떻게 보였는지, 그 언어의 설정이나 음악은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전 카메라는 진짜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의 카메라였고 미술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어떤 공간을 더 채우려고 하거나 이 인물이 좀 뭔가 돋보이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독특한 컬러를 일부러 배치한다던가 이런 게 진짜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누가 사는 집 같은 느낌들이 이제 막 여기서 살려고 하는 느낌들이 되게 크게 더 느껴졌던 것 같고 카메라의 워킹도 뭔가 더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있었고 정말 생이라고 하죠. 저희들은 이제 정말 뭔가 아무것도 없는 어떤 장치들이 없는 느낌의 그런 앵글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음악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스눕독의 음악이라는 거를 피처링이라는 음악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 스눕과 이 강아지 스눕과 또 해가지고 막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화 끝나고 나서 막 친구들이 주접에서 막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아빠는 원래 없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무슨 말이지? 그래서 어쨌건 이 영화는 되게 뭔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되게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줬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는 특히 산드라를 잡는 카메라는 정말 다큐멘터리 촬영처럼 봤고 특히 집에서 뭔가 그 대화를 재현하거나 이럴 때 막 카메라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는 거가 이대로 그냥 나오니까 이건 진짜 다큐멘터리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음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음악은 관객인 저도 이거 진짜 무례하다. 어떻게 저런 음악을 틀어놓고 밑에서 인터뷰하는 거 뻔히 알면서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다니엘이 치는 그 피아노도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묘한 긴장감을 그 음악으로 자꾸 느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너무 좋은 그러니까 미술 뭐 이런 거 말고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 아닌 무언가는 스눕이었다. 첫 장면부터 이제 스눕 얼굴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느꼈어요. 아, 저 녀석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그래서 네, 끝. 카메라에 대한 얘기만 조금 더 첨언을 해보자면 저는 이 영화가 각자에게 진실을 선택하도록 계속 유도하는 영화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각적인 정보는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플래시백이라고 표현하는 장면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 아니면 우리가 듣고 있는 말들에 기초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그림인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누구의 입장에서 서술된 그림인지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시각적인 정보는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청각을 더 활용한 방식, 연희 씨의 말처럼 음악이 거슬렸다라거나 예리 씨의 표현대로 제한적인 정보만 준다 이런 것들이 이걸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혹은 선택하는가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미지가 없이 우리가 소리만 듣는다면 환상을 각자 어떻게 만드는가의 문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사고로 시력이 온전하지 않은 아들의 설정을 만든 것도 그런 설정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그 마지막 아까 도대체 입모양을 어떻게 맞췄는지 궁금하다고 연희 씨가 얘기했던 그 마지막 장면과 다니엘이 증언하는 것과 그 부부싸움의 사운드로 재현되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입장이 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청각으로만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아이잖아요. 그 영화에서 다니엘은 모두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파악할 때 왜라는 정황을 보고 싶어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전에 다니엘은 또 확신과 결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다니엘이 증언할 때 이야기의 진실성은 파악이 불가능해요. 실제로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혹은 하루 동안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걔에게 아스피린을 먹이는 극단적인 실험까지 한 후에 본인이 엄마를 선택하려고 결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과 일이 있었던 것이 재현되는 카메라에 다니엘의 목소리를 얹은 것은 아마도 영화의 그런 의도겠죠. 어떤 면에서 이 영화는 아들이 엄마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배우는 또 이 작품을 보면서 특정 인간이나 작품을 계속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좀 비슷한 점을 느끼셨다고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작품이나 문학, 소설, 시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어떤 한 부분 혹은 관계, 구독자들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한 부분 그런 부분들로 어떤 예술가를 비난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정말 잠깐 보였던 어떤 한 부분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이제 도마 위에 올라가는 그 많은 모습들이 언제나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불편함을 법정에서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본인이 아는 어떤 사실만 갖고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래서 너는 이래서 남편을 죽인 거 아니야? 남편은 이래서 너한테 너무 기가 죽어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아닌 이상. 근데 그런 지점들이 저를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어서 근데 그 불편함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거나 다른 작품을 얘기할 때 그런 태도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리 배우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표현을 쓰자면 일반적인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해보될 일이 많은 직업이기도 하죠, 배우라는 것은. 그래서 재밌어요. 이게 참 누군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첫인상에서 주는 인상에 따라서 저 사람을 빨리 판단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의 데이터의 선입견에 의해서 저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들이
참 무서우면서도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어떤 선입견들을 갖고 있나 가끔씩 체크하게 되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어떤 모습들을 메이킹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되게 여러 가지 가면들을 쓰고 있어서 사실 특정한 어떤 모습만이 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산드라도 똑같이 정말 이 일들은 아주 작은 일이고 이 일들은 아주 일부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걸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싶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빨리 말해봐 빨리 이렇게 이제 되는 태도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의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 저도 물론 그렇게 계속 살고 싶고요. 안 그러고 싶고 그래서 그런 연 씨가 느끼는 그런 불편함을 최대한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자신의 삶을 창작물을 그렸다고 해서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삶은 아니라는 얘기를 산드라가 하기도 하잖아요. 두 분이 언급하신 것처럼 창작과 창작자의 관계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소비하는 독자들 혹은 그 관객들과의 관계를 이 영화가 또 폭넓게는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할 얘기가 아주 많은 영화지만 좀 시간 관계상 결말의 인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마지막에 스누비 산드라에게 다가온 그 장면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채팅방에 올라와 있기도 하거든요. 아까 저는 그게 말없는 체온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이런 식의 이야기를 쓰기도 했고 저의 개인적인 인상은 법정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끝낸 그렇게 완성해낸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굉장한 피로감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앞으로 엄마는 괴물이 아니야를 평생 아이한테 설명하며 살아갈까? 실제로 아들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에 느낌을 주는 안온하지 않은 저에게 다가온 결말이었는데 두 분은 결말에 대한 인상 어떻게 가지고 이 영화를 마무리하셨나요? 아니 스눕 되게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 중에 죄송해요. 채팅방에 그 셔터 소리에 대한 얘기가 자꾸 올라오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마지막 말씀하실 때는 셔터를 조금 자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그 스눕이 진짜 똑똑한 개라고 저는 계속 생각했는데 전 만약에 산드라가 범인이었으면 스눕이 거기 가서 안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걔는 다 아니까 냄새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사체를 가장 먼저 스눕이 이 냄새도 맡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엄마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났거나 뭔가 그 걔는 다 알 텐데 근데 그 스눕의 태도는 고생했다. 난 너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 이제 좀 쉬어. 나를 좀 안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산드라가 범인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끝났어요. 아니 지금 기타 치는 튜브님께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걔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주셨네요. 정말 똑똑한.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굳이 다른 장소, 본인의 침실이나 아니면 뭐 주방에 있는 소파나 벽난로 앞에 있던 소파나 이런 데가 아니라 굳이 남편의 서재에 와서 눕거든요. 그러면 어쨌건 이 모든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채취가 느껴졌던 이 사람이 쓰던 공간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고 이 사람이 그립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장면에서 저도 산드라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확신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공간에 그리고 산드라한테 너무 거리낌 없이 스눕이 오잖아요. 그것도 저도 되게 아주 본능적인 거니까
그게 가능한 거라면 산드라가 범인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결말에는 더 확실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장면 때문에. 해석할 여지가 아주 많은 작품이라 오늘 채팅방에도 질문보다는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혹은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덧붙여주신 것들이 많아요. 좀 법정이라는 공간에 대한 각자 해석도 올려주신 분들도 많으시고 처음에는 산드라가 죽였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도적인 사무엘의 행동이 아니었을까와 같은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남겨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각자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재미있는 피드백들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영 배우님 감상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웃게 된다는 반응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결말에 주스트리에 감독은 이 작품을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쓴 작품이기 때문에 부부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조금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쓸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결론에 반전을 심어둔 버전도 있었대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유치한 반전은 잠깐 이러면서 누가 중기를 들고 들어온다던가 이런 식의 반전밖에 생각이 나지 않지만 멋있는 반전을 썼겠죠 이들은. 근데 어쨌든 그런 반전을 처음에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왜 다니엘이 벽에 본인만의 그 긁힌 자국이나 테이프를 붙여놓고 그 질감으로 이 장소가 어딘지 구분하는 설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빚어진 어떤 반전의 상황이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었다가 이게 좀 모두를 기만하는 결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지금과 같은 결말로 바꾸었다는 감독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진실이라는 테마를 둘러싸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좀 날카롭게 꼬집는 작품으로 거대하게 완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얘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많은 작품이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채팅방에 남겨주신 의견들을 저는 쭉 보면서 봤는데 생각하신 모든 것이 정답이라는 되게 재미없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떤 정답이 우라고요? 어떤 재미있는 가지고 딱 정리해드리면 좋겠지만 이 영화는 그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늘 보신 이야기를 오늘 같이 보신 분이 있다면 혹은 이후에 더 영화를 보시는 지인분들이 있다면 토론하면서 같이 재미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만한 작품을 오랜만에 만났다는 생각이 저 역시 듭니다. 끝으로 두 분 오늘 오신 관객분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네, 오늘 날씨도 사실 되게 좋은데 극장 나들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가 짧지 않아서 조금 처음에는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보는 바대로 정말 즐겁게 시간이 훅훅 가는 그런 영화이고요. 저는 초반에 임선 기자님이 뭔가 사무엘이 산드라에게 주는 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런 시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했던 이야기를 주제로 다시 한번 영화를 다른 소개해주고 싶은 분들과 한 번 더 관람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 영화를 해석할지 들어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재밌으셨... 전 아직도 적응이 안 됐어요. 제 목소리에. 오늘 즐거우셨으면 너무 좋겠고, 네, 오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저녁 드시면서 또 영화 얘기하시고, 또 친구들에게 추천도 해주시고, 네, 영화가 많이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3차 공개될 두 분의 작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추락의 일부 극장에서 정말 이 표현을 쓰게 될지 몰라 절찬리에 상영 중이니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